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FTX 파산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FTX 문제가 과연 무슨 일이길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전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관련 기사와 페이퍼 서치를 해봤는데요. 오늘자 CNBC의 전면 기사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가장 현재 상황을 축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320억 달러에서부터 범죄 혐의 조사까지 샘 뱅크맨 프리드의 암호화폐 제국이 어떻게 하룻밤만에 사라졌는가. 샘 뱅크맨 프리드가 이 FTX 회사의 CEO죠. 샘 뱅크맨 프리드의 성공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김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 첫 단락도 보시면 김치 수합 얘기가 나오죠. 뭔가 김치 얘기가 나오니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떼돈을 번 사람이구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김치 프리미엄이 뭔가요? 이 밑에 기사 계속 보시면은 그때 샘 뱅크맨 프리드가 코인 가치의 차이가 60%까지 나는 걸 봤다. 이 차익거래 기회가 한국에서 엄청났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김치, 왜 김치라고 부르죠? 보통 금융 채권 시장에서 한국물 이야기를 할 때 김치를 붙여서 이야기하죠. 김치본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일본물은 뭐라 그러죠? 대부분 사무라이. 그렇죠. 영국은 불독. 미국은 양키본드라고 그러죠. 나라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여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김치 아니면 아리랑이라고 붙여 부릅니다.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붙은 코인 프리미엄을 김치 프리미어라고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그럼 프리미엄이 뭔가요? 가치를 더 준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6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죠. 우리 간단하게 비트코인이라고 해보죠. 외국에서 $10,000면은 우리나라에서 16,000달러. 이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매우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코인 차익 거래가 기회가 매우 컸다. 차익 거래가 뭔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익 거래. 여러분, 무위험 차익 거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코스피에서 뉴스 나올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차익 거래는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뼈대만 말씀드리면 정확히 전부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상품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었을 때 그 다른 가격의 차이를 수익화시키는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새우깡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가격이 다른 거예요. 서울에서 1,000원, 제주도에서 1,500원. 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울에서 새우깡을 사서 제주도에 가서 팔아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의 이득을 볼 수 있나요? 5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죠. 위험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사서 제주에서 팔면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비용만 감당하면 되나요? 물류. 그리고 어떤 규제가 있다. 이게 국가 간이다. 그러면은 뭐 세금, 몇몇 무역 규제,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500원을 넘지 않는다. 만약에 300원이다. 그럼 갖다 팔 때마다 개당 2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차익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나 코인의 가치가 60% 이상 차이가 났다. 이게 사실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에서, 이것 좀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금융시장에서 무위험 차익거래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전에는 정보가 비대칭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모든 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컴퓨터로 트레이딩하고, 심지어 개인들 분들도 다 컴퓨터로 하고, 정보가 굉장히 넘치죠.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과 달리 채권 시장에서도 몇 BP의 그 차익을 보기가 힘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아주 대형 거래로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은 거래 한 건에 20원의 이득이 발생한다. 이걸로 의미 있는 숫자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 단위가 작으면 안 되겠죠. 10만 단위 해도 얼마 되지 않죠.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억 단위, 수천억 단위, 이렇게 가야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익거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상품 거래 하나에 무슨 60bp 이런 수준이 아니고 60%의 이득을 본다고 그랬죠. 가격 차이가. 이게 정말 노다지였던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달러 거래가 아니라 원화 국가죠. 원화 거래. 그리고 각종 외환 규제들이 있죠. 그래서 차익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어쨌건 샘 뱅크맨 프리드는 이 60%의 차이 정도를 보고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대박을 치죠. 지난 인터뷰 보면은 개인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보고 개인이 하루에 100만 불 이상 이득을 본 게 수도 없다고 그럽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죠? 10억, 12억이잖아요. 13억. 하루에 13억씩 개인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번 돈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알라메다 리서치입니다. 이 얘들은 이거 트레이딩 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샘 뱅크맨 프리드의 제국이 무섭게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익 거래 수준이 너무나 컸고 버는 돈이 확실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커나가게 됩니다.
돈을 벌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이 사람이 본 게 코인 거래소. 그래서 FTX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알라미다 리서치는 FTX와의 비정상 거래를 일으키는 키플레이어가 되죠. 어쨌건 그래서 더 큰 돈을 벌고 FTX라는 거래소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일약 미국 최고의 거부가 되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좀 이슈가 되었지만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FTX가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이 CEO도 이름을 엄청나게 알렸죠. 대중한테 확실한 각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F1 아시죠? 포뮬러 1.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이 F1 자동차들에도 이 FTX가 로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런 기사들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왜 손흥민 선수가 뛰는 그 토트넘 구단 그 경기장에 어떤 회사가 이름을 붙이느냐, 뭐 구글이 가져가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는 부분인데 이 FTX는 마이애미 농구 경기장 이름을 FTX 경기장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슈퍼볼, 가장 큰 미국의 스포츠 이벤트죠. 슈퍼볼에도 광고하고 아무튼 대중 속에 각인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뭐 이 CEO도 어마어마하게 스타가 되었죠. 이게 또 하나인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코인 거래소 이름이 뭐죠? 바이낸스죠. 이게 중국계 자본이잖아요. 이거와 다르게 이 FTX가 미국인에 의한 회사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더 적극적인 어필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회사가 갑작스럽게 파산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 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수많은 개인들의 돈을 물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리만 사태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이 샘 뱅크만 프리드의 스타성도 엄청 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인이고 매우 젊죠. 20대 후반에 거부가 되었으니까. 왜 언론 투어 같은 거, 프레스 투어 같은 거 보면요. 반바지 반팔, 뭐 옛날에 페이스북이나 그러한 젊은 벤처 CEO들을 연상하게 하죠. 훨씬 한 단계 더 나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상 옆에서 그냥 바닥에서 자고 그런 모습들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죠. 자신감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 전에는 자기네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정도면 골드만삭스를 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도 하고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최고 기부자 중에 한 명이 되죠. 아무튼 이래저래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CEO였고 떠오르는 쉽게 라이징 스타라고 그러죠. 그러한 거부였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스타였습니다. 이러한 스타성 있는 CEO와 회사가 불과 한 2주 만에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암호화폐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급락했잖아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은 속이 썩고 있던 거죠.
부채 해결. 마진콜 아시죠? 마진콜. 이런 거 해결하려고 FTX 고객 예금까지 빼돌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망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문제가 엄청 커지겠죠. 고객 돈에 손을 댄다. 뭐 방화벽이나 컴플라이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게 리만이 아니라 엔론 사태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엔론 사태는 무엇이죠? 회계부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엔론 사태까지 비유가 되면서 말 그대로 영웅이 악당이 되어버렸죠. FTX는 레버리지 엄청 쓰죠. 항상 이 금융사들이나 이 관련된 회사들이 망할 때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전에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가장 큰 헤지 펀드였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이라고 많이 그러죠. 베어 스턴스 모두 결국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 조달하다가 자기네 그 포지션과 다르게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시장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급격한 코인 하락장에서 큰 위험을 질 수밖에 없던 거죠. 뱅크맨 프리드도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방 위험이 매우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방 포지션에 되어 있는 레버리지에 비해서 하방으로 갔을 때 쉽게 말하면 자산이 털릴 가능성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 과정에서 채무이행을 위해서 FTX 고객 예치금에서 돈을 끌어와서 알라미다 리서치를 알라미다를 구제했다고 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알라미다와 FTX 간에 허용되지 않은 금융거래들은 이 보도들을 보면은 거의 뭐 서커스 고개를 하듯이 위험한 거래를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죠. 문제가 FTX 자산 자체도 대부분이 본인들이 만든 FTT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이 담보 대출을 받고 고객 자산 담보로 돈을 만들고, 이게 회사 내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방화벽, 컴플라이언스 기능, 이게 완전히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론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리만이 아니라. 엔론은 실적 안 좋은 걸 어떻게 했습니까? 자회사로 이전을 시켰죠. 자회사로 이전하고 손실을 숨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다가 회계부정이 탄로나면서 난리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컴플라이언스 등 이런 것들이 무너진 상황이 엔론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 황당한 얘기죠.
고객 그 예금을 가지고 심지어 그걸 가지고 회사 돈처럼 그렇게 썼다. 이러한 것들이 뭐 사실로 밝혀지면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그 범죄가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엄청 큰 회사가 이러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소위 그 넘버원 회사인 바이낸스와의 공개적인 논쟁을 벌이다가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창업주는 누군가요? 자오짱펑이죠. 자오짱펑하고의 관계가 이게 경쟁도 하고 공개적 서로 비판도 하고, 왜냐하면 중국계하고 미국계였기 때문에 상당한 스토리가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FTX 이 바이낸스는 이 코인 거래소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죠. 2위인 코인베이스나 FTX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탑이기 때문에 뭐 코인베이스나 FTX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공격적이고 그런 언론 플레이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뱅크맨 프리드도 원래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바이낸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규제 당국에 조사를 해달라고, 이런저런 조사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공개적으로 비판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러한 그 기본적인 비즈니스 포지션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11월 2일에 FTX의 재정 상태에 대한 의문이 아주 크게 제기되었죠. 이 대차 대조표가 좀 이상하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바로 어떻게 되나요? 11월 6일에 트위터에다가 바이낸스 이 자오짱펑이 자신들의 FTT 보유량을 말하고, 그리고 뭐 바로 시장에다 폭탄 투하를 합니다. 발언을 하죠.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게 왜 있었죠? 초기 투자로 인해서 갖고 있던 건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FTT를 모두 청산해 버리겠다. 시기를 정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 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그대로 바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FTX를 믿을 수 있을까요? 11월 2일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큰 바이낸스 회사에서 11월 6일날 우리 이거 다 못 믿겠으니까 다 처리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일종의 뱅크런처럼 내 돈 빼달라고 이 FTX로 다 달려간 거죠. 뱅크맨 프리드에 따르면은 이 11월 6일 이거 발표한 날 하루에만 50억 달러의 인출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얼마죠? 6조 5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멀쩡한 회사 넘어갈 수준입니다. 이 FTX는 50억 달러의 인출, 본인들이 갖고 있던 어떻게 됐나요? 자산이 폭락했죠. FTT 토큰이 폭락하면서. 그러니까 회사가 뭐 거의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네는 이 알라미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으려고 일단 FTX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도와주나요? 그래서 모두 거절합니다.
뱅크맨 프리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어떡하나요? 결국에 좌우장펑을 바이낸스의 좌우장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는 처음에 인수하겠다고 하죠. 처음에 FTX를 자기네가 인수하겠다고 하는데 실사한 다음에 결국에 다시 안 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날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나요? FTX가 셔터 내린 거죠.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뱅크맨 프리드가 이 자오 창펑은 처음부터 자기네 살 생각이 없었다. 추측성 발언을 하죠. 이게 중국계 자본하고 미국계 자본의 싸움이었다. 뭐 이런 말들부터 수많은 가상 스토리가 있죠. 뭐 어쨌건 진실은 조사하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11월 11일 날 FTX하고 알메이다 모두 파산 신청했습니다. 이게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채권자, 소위 개인 투자자들이 100만 명 이상일 거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 뭐 10만 명이네 얼마네 이러고 있었는데 100만 명 이상일 거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뭐 여진이 엄청나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조사들 뒤에 각종 조사들로 인해서 진실이 밝혀지겠죠. 또한 이러한 시장 상황과 별개로 몇몇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 그 분석 보도 보면은 바이낸스가 결국에 코인 시장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FTX 이슈가 과연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